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태워버려요. 점점 근육만 빠집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죠. 운동은 항상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걷기, 빠르게 걷기, 천천히 조깅, 빠르게 조깅, 계단 오르기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좀 성이 안 찬다. 이라는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10분만 운동을 해도 일반적인 운동 30분 이상 한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돼 있습니다. 식전 운동은 식전 운동 나름대로, 식후 운동은 식후 운동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식전 운동의 장점은 뭐냐면요. 식전에는 우리 몸의 포도당 레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레벨이 낮아요.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공복 운동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식후 운동은요. 식후 운동대로 장점이 뭐냐면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올라가려는 이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후 운동은 이렇게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식전 운동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른 비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뚱뚱하지 않은데 분석을 해보면 근육은 너무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대사 유연성이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점점 근육만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식후 운동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병 환자예요. 당뇨병 환자는 식전 운동 큰일 납니다. 식전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식전 운동 하시다가 저혈당 빠져가 쓰러지고 이런 경우 계시거든요. 식전 운동은 당뇨병 환자한테 독이에요. 당뇨병 환자는 무조건 식사 후에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후 운동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식후 걷기예요. 식후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운동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식후에 바로 식사 직후에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식사 직후에는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고 깨어나 보면은 과자 부스러기 여기 쭈르륵 떨어져 있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혈당을 막 올라가라고 아주 고사를 지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 후에는요 어슬렁어슬렁이라도 움직이라고 말씀드려요.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재활용도 하셔서 집에서 점수도 따시고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식후에 올라가는 이 혈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얘기를 해요. 혈당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혈당이 올라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돼요.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배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밥 먹고 바로 막 뛰란 소리가 아니라 식사 직후에 천천히 움직이시다가 속이 편해지면 쭉 걸으세요. 그러면요 혈당 수준이 올라가다가 딱 멈춰요. 그래서 그때 운동하는 시간 동안 평행을 이루다가 쭉 떨어집니다.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내 몸에 차고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 아 식후 운동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식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야 혈관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당뇨병이라든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천천히 걷는 거는 혈당을 막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걷는 거에 단점도 있죠.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운동하시면 살을 빼는 데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걷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살이 너무 쪄서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이 아파서 걷기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식후에 조금 걸으세요. 발목이 안 아플 정도로 무릎이 안 아플 정도로 천천히라도 좀 걸어보세요 하시면은 이분들이 걸으면서 살이 점점 빠지면서 나중에는 속보까지 가능해지시거든요. 운동은 항상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레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식후에는 이렇게 걷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걷기가 좀 잘 되신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 속보를 걸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헬스클럽에서 5, 6 정도 되는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6.5, 7 정도로 빠르게 속보를 걷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빠른 속보를 걸을 수 있다면 또 천천히 뛰기, 그 다음에 빠르게 뛰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계단 오르기도 가능해지고요. 줄넘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 아주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낮은 수준의 걷기부터 시작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걷기는 우리 인간이 자기 몸을 이동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 안 되면은 나중에는 침상에서 화장실 가기도 힘든 이 노년기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걷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보를 해서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정도의
속도는 어떤 속도냐면요. 옆에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러닝머신에서 한 6에서 7 정도 빠르게 걷는 속도를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이 끝났을 때 등이 땀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걷기에서는 이 정도 운동 강도로 운동하는 걸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단 오르기를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추울 때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정말 많으니까 계단을 오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 3층밖에 못 가더라도 천천히 하다 보면 나중에 15층, 2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정말 좋고요. 걷기, 빠르게 걷기, 그 다음에 천천히 조깅, 빠르게 조깅,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까지 하신다면 정말 많은 운동을 하신 거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좀 성이 안 찬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가진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HIIT라는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보면 옆에 운동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자기 막 뛰다가 뭐 1분밖에 안 뛴 것 같은데 또 천천히 걷다가 또 1분 또 걷다가 보면 또 막 뛰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퍼져버리면 안 돼요.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 정도로 막 빨리 걷다가 2, 3 정도로 천천히 걷다가, 요것들 1분 간격으로 번갈아서 하다가 10분 정도만 하고 끝. 요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에 있어서는 약간 간헐적 단식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동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다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현대 인류의 몸도 구석기 시대 인간과 똑같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은 똑같은데 우리의 생활 패턴만, 생활 수준만, 문화만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 옛날에 구석기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먹잇감이 지나가거나 맹수가 쫓아오면은 뛰어야죠. 그러다가 맹수에게 벗어나면은 그늘 밑에 쉬다가 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가만히 먹고 누워있다가 초인종만 누가 눌러서 나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전화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HIIT,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구석기 때 우리의 몸의 회복력을 갖자라는 운동이에요. 장점은 뭐냐면요, 10분만 운동을 해도 그냥 일반적인 운동 30분 이상 한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번 효과라고 있어요. 불완전한 휴식과 최고 강도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 그 운동이 끝난 후에도 거의 하루 종일 지방을 태워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프터 번 효과거든요.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HIIT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 타바타 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HIIT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거의 모든 운동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실내 자전거를 탈 때도 1분 정도 아주 전속력으로 타다가 1분 정도는 천천히 탈 수 있고요. 계단 오르기도요, 2, 3층 전속도로 올라가고 2, 3층은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고 하는 거를 쭉 해서 15층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줄넘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영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IIT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운동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의자에 앉아서 종아리만 들었다 놨다 해도 운동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어떻게 운동이 되는 건지. 최근에 혈당 다이어트가 나오면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당도 높은 음식을 먹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종아리만 까딱까딱 하고서 혈당을 재봤는데 종아리만 움직여도 혈당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종아리 정도의 근육만 움직여도 우리 혈당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운동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나면은 사무직에 앉아서 또 일을 하고 낮잠을 자고, 이런 삶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근육을요, 조금만 움직여줘도 우리 몸의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실험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기라도 꼭 해주십사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1분에 뭐 몇 번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꼭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유산소 운동을 러닝머신에서 하는데 속도 6 정도에 놓고서 20분 정도 걷고 딱 끝났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방 태운 건 0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지방을 태우는 것과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조금 다르죠. 유산소 운동을 예를 들자면 지방을 태울 때는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비로소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20분 정도 운동을 하면 몸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땀도 막 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운동이 시작입니다. 40분 운동을 했다 그러면요, 20분 동안은 워밍업 시간이고 20분만 지방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20분을 운동하시면은 지방을 하나도 안 탔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한다면 40-50분 이상은 꼭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한국의 최근의 통계를 보면요, 노인분들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너무 심각해요. 나이 들어서 이동이 힘들어지거나 걷기가 힘들어지는 분들, 노화와 노쇠 속에는 근육 감소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감소란 말은 의사들이 많이 써왔는데 비로소 최근에야 근감소증이 질병 코드로 이름을 잡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근감소증은 병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정말 중요하고요. 아마도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연세가 드셨는데 갑자기 다른 병이 있어서 아주 풍채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침대에 일주일 누워있다가 퇴원하셨는데 아주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주 쇠약해진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침상에만 며칠 누워있으면요, 우리 근육은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뼈가 철근이라 그러면 근육은 콘크리트죠. 콘크리트가 약해져 버리면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금만 넘어지거나 그러면 부러져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요. 예를 들어 고관절골조가드가 생겨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한 달 누워있다가 수술은 잘 됐는데 퇴원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감소증 때문에 모든 근육이 쇠약해져 있거든요. 나중에는 호흡 근육까지 약해집니다. 모든 근육이 약해지니까 퇴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고관절 골절 환자를 아주 고위험군으로 봐요. 왜냐하면 고관절 수술 자체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닌데 수술은 잘 됐는데 누워 계시다가 내과로 이송돼가지고 퇴원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결국 노년기에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중년 노년을 거쳐서 정말 0.1kg라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지방을 5kg 빼는 것보다 근육을 0.1kg 늘리는 게 더 힘듭니다. 중년의 나이가 그럴 나이에요. 그래서 중년부터는 근육을 늘리는데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고 정말 안 빠지게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근육을 늘리려면요, 단백질 섭취가 제일 중요해요. 근육의 원천은 단백질이니까 고단백 식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먹는 음식으로 많이 추천을 드려요. TV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게 본방송과 본방송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 음료를 선전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년분들한테 단백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올라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단백질을 드시면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단백질만 먹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그냥 에너지원으로만 쓰고 근육의 원천으로 못 써요.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우리 몸에서 근생성이 일어나고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되게 많아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먹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와보면 간이 나빠지고 그리고 신장이 나빠지고 황달이 오고 통풍도 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몸에 많이 들어왔는데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여기저기 가서 이제 나쁜 역할들을 하는 거죠. 단백질을 먹는 건 중요하지만 운동이 병행되지 않는 단백질은 좀 위험해요. 거기다가 단백질을 파우더나 음료 이런 것들로 먹다 보면 너무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운동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먹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통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계란, 고기 먹으라는 소리거든요. 생선 이런 거 먹으라는 소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단백질 음료 시장이 커진 이유는 특히 어머님들이 고기를 잘 못 드세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만 하셨지 근육을 올리는 단백질을 많이 못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고기 먹으러 갔는데 몇 점 드시고 체했다 못 먹겠다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소화가 쉬운 단백질 음료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이 단백질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음료나 파우더로 보충하시는 거는 일부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막 단백질을 좋다고 하니까 무작위로만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단백질이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